당신은 누구야? 그리고 팔에 있는 그 냉익은 흠투는 뭐야? 방금 그건 뭐였어? 저는 당신께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을 뿐이에요, 아연. 회장 사모님을 처리하라는 더러운 명령을 수행하던 가난한 경호원 이민재. 그가 빗길 속에서 백미러를 확인하려 팔을 뻗은 순간 소매가 걷히며 팔뚝에 흉측한 반달 모양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다친 병동으로 끌려가며 오열하던 미친 재벌가 사모님은 20년 전 죽은 아들의 몸에 새겨졌던 그 흔적을 보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췄다. 숨막히는 침묵 속 엑셀을 밟으려던 민재의 귀에 목숨을 건 떨리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 나 죽으러 가는 곳에 안 데려갈 거지? 그렇지. 아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민재는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가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는 들뜨고 소매는 손목을 덮었다. 빌린 옷이었다. 경호업체 사무실. 형광등은 밝았지만 사람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한번 훑더니 모니터를 돌려 민재 쪽으로 밀었다. 이민재 씨, 아버님 기록이 있네요. 민재는 입술을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제가 갚고 있습니다. 일만 주시면. 마이너스. 면접관이 웃었다. 웃음은 말보다 먼저 민재를 밀쳐냈다. 우린 클라이언트 신뢰가 생명이에요. 가족이 발목 잡는 사람은 안 써요.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있었다. 그때 문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오 실장. 눈빛이 건조했다. 사람을 숫자처럼 보는 눈이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잠깐 보더니 빈 눈동자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밤근무, 한남동, 심야 경호지. 돈은 3개 준다. 민재는 반사적으로 왜 저를이라고 묻지 못했다. 돈이 급했다. 휴대폰 속 미납 알림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렸다. 한 줄로 묶이면 목줄이 된다. 오 실장은 조건을 덧붙였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민재의 등줄기에서 오래된 본능이 소리쳤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컸다. 지금 당장 살라고. 오 실장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비밀 유지 계약서. 위약금 숫자가 눈을 찔렀다. 펜이 손에 쥐어졌다. 민재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사인하는 순간 종이는 조용히 돌아갈 길을 접어버렸다. 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부터다. 민재는 문 밖으로 나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다. 면접관은 이미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민재의 인생은 여기서 꺾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 실장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받자마자 표정이 더 딱딱해졌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민재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잠금 장치처럼 들렸다. 저택의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한남동. 대리석 바닥은 너무 매끈해서 발자국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첫 근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대신 더 똑바로 섰다. 몸이 먼저 배웠다. 버티는 법을. 오 실장은 짧게 지시했다. 2층 계단 앞. 거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 위는 어둡고
아래는 넓었다. 넓은데 숨이 막혔다. 유리와 금속, 그림과 꽃병, 다 비싼데 온기가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을 보면 더 오래 느껴질 테니까. 그런데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잭 마이너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여자의 울음이 끊긴 숨처럼 터졌다. 민재는 목을 굳혔다. 규칙은 올려다보지 말 것. 하지만 소리는 규칙을 모른다. 벽을 타고 내려와 가슴 안에서 울린다. 하녀 둘이 복도를 지나며 수군댔다. 또 그러시네. 윤 사모님이 발작하셨대. 오늘은 더 심하대. 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발작이라는 말이 사람을 물건으로 바꾸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불린다. 문제 있는 집, 골칫덩이, 계단 위쪽, 닫힌 문이 열리는 기척이 났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발끝이 먼저 한 칸 앞으로 나갔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다. 윤서연, 48세, 미친 사모님이라고 소문난 사람. 하지만 민재가 본 얼굴은 달랐다. 광기보다 공포가 먼저였다. 그녀는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그게 유일한 숨구멍인 것처럼. 서연의 눈이 민재와 마주쳤다. 그 눈동자 안엔 나를 여기서 빼내줘 같은 말이 있었고 동시에 누구도 믿지마 같은 말도 있었다. 오 실장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민재의 시선을 끈 듯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처음부터 말했지. 못 본 척 하라고. 민재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계단 위의 여자는 다시 문 안으로 끌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는데 민재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민재는 그 순간 이 집이 황금 감옥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층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그 뒤에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따라왔다. 민재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밤의 정원은 눈처럼 하얗지 않았다. 유리문에 부딪힌 빗물이 사선으로 흘러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떨렸다. 민재는 1층 경호 라인에 있었다. 그런데 경보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가 터졌다. 잭 마이너스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경호원들이 뛰쳐나가며 무전기를 쥐었다. 사모님, 사모님 나가셨어.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보였다. 맨발로 젖은 잔디 위를 비틀거리며 달렸다. 드레스 자락이 땅에 끌리고 머리는 풀려 얼굴에 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문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고 서연은 짐승처럼 몸을 비틀었다. 경호원 하나가 허리에 찬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는 흥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먼저 나간 걸 깨달았다. 그는 그 경호원의 손목을 잡아 꺾듯 멈췄다.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그만. 경호원은 눈을 부라렸다. 너 미쳤냐? 우리 임무가 뭔데? 민재는 한마디만 했다. 여긴 보호가 먼저야.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젖은 잔디에 앉아도 그녀는 그 아기 신발을 놓지 않았다. 가슴에 대고 숨을 끊어 삼키며 중얼거렸다. 아이가. 민재는 그 중얼거림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면 더 매달리는. 그때 민재는 느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감각. CCTV의 눈.
혹은 그보다 더 차가운 눈. 오 실장은 실내 모니터실에 있었다. 화면 속 민재의 손목 잡는 장면이 확대되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동정심이 있군. 정원에서 경호원들이 서연을 다시 끌어올렸다. 서연은 민재를 보며 잠깐 멈췄다. 그 눈빛은 살려줘가 아니었다. 너도 여기서 빠져나가.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이미 규칙을 어겼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도 발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다시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정원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젖은 발자국만 남았다. 민재가 숨을 고르는 순간 내일 낮 내 방으로 와. 짧은 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민재는 아직 몰랐다. 그 호출이 해고가 아니라 더 깊은 일의 시작이라는 걸. 오 실장의 집무실은 향이 없었다. 차갑고 정돈된 공기만 있었다. 서류는 각이 맞았고 창밖 풍경조차 허락받아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삼켰다. 그리고 들어갔다. 오 실장은 의자에 앉아 민재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의 봉투를 톡 한 번 두드렸다. 너 어제 왜 그랬지? 민재는 짧게 말했다. 규정대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오 실장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얇았다. 그래. 그래서 네가 필요해. 민재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오 실장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이동 지시서 윤서연. 외부 폐쇄병동 이송. 그룹 합병 전에 조용히 정리해야 해. 소란이 나면 안 돼. 민재는 정리라는 단어를 들으며 손가락 끝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문 닫힌 곳으로 보내고 다시는 꺼내지 않는 일. 오 실장이 봉투를 민재 쪽으로 밀었다. 두툼했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미납 알림들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안에 내 빚 정리할 현금이 있다. 내 폰으로도 처리됐을 거야. 민재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가만히 진동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다. 변제 완료 같은 문구가 떠 있을 것이다. 오 실장은 차키도 함께 던졌다. 위장용 승합차. GPS는 달려있어. 하지만 너는 말 잘 듣지. 들키지 않게 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거절하면요? 오 실장이 웃지 않고 말했다. 위약금. 내가 사인했잖아. 내 선택이지. 민재는 그 순간 사인이 종이 위가 아니라 목에 걸린 줄 같다는 걸 느꼈다. 그는 차키를 잡았.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무 길어서 돌아서 달아나는 상상을 할 틈도 없이 끝났다. 그리고 서연이 있는 방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이미 겉옷을 걸친 채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린 사람처럼. 서연은 민재의 얼굴을 보더니 힘없이 물었다. 당신도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자신이 더 깊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는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변제 완료. 거짓말처럼 모든 숫자가 0이 되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 속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빗길 국도는 끝이 없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앞은 계속 흐렸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손이 미끄러질까봐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까봐. 뒷좌석의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다. 정말 거기로 가는 거죠? 민재는 대답을 아꼈다. 대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규정처럼.
도망치지 않는 사람처럼 서연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잠깐만 세워줘요. 내가 사라질게요. 당신 손 더럽히지 않게. 민재의 턱이 굳었다. 손 더럽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그는 싫었다. 휴대폰이 컵홀더에서 또 진동했다. 빚이 정리됐다는 알림. 민재는 화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글자가 눈앞에 떠올랐다. 서연이 갑자기 민재의 팔 쪽을 바라봤다. 당신, 나를 정말 모르는 사람 맞아요? 민재는 거울로 그녀의 눈을 봤다. 거울 속 눈은 미친 눈이 아니었다. 갇힌 사람의 눈이었다. 탈출할 방법을 끝까지 찾는 눈. 빗소리 사이로 도로 표지판이 나타났다. 폐쇄병동 2km. 민재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표지판을 지나면 그는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나 부탁할게요. 난 그냥 햇빛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민재는 핸들을 잡은 채 한 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여동생 얼굴이 스쳤다. 오빠, 이번 달만 넘기면 돼.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서연의 울음이 겹쳤다. 그는 아직 몰랐다. 왜 자신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저 알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자신이 평생 자신을 미워할 거라는 것만. 병동 입구로 향하는 큰 길이 보였다. 그 순간 민재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차가 샛길로 들어가며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밟았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지금 어디로? 민재는 차를 멈추지 않고 말했다.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잠깐 차를 세웠다. 그는 트렁크에서 작은 돌을 집어들었다. 차 안 콘솔 옆 숨겨진 장치를 찾았다. GPS 추적기. 민재는 한 번, 두 번 힘을 주지 않고 정확히 내리쳤다. 딱 하고 기계가 멈춘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민재는 알았다. 이제부터 자신은 그냥 경호원이 아니다. 돈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 서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왜 이래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보다 먼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졌다. 뒤를 쫓는 차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는 엑셀에 발을 올렸다. 민재의 반지하는 계단 끝에 있었다. 세상이 한층 내려간 곳.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곰팡내가 옷에 달라붙었다. 서연은 문턱에서 멈췄다. 한남동의 대리석 바닥을 걷던 발이 낡은 장판을 보자 굳어졌다. 여기가. 민재는 대답 대신 전등을 켰다.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방은 좁았다. 침대와 싱크대와 접이식 책상이 전부였다. 서연은 드레스 차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어 불편해 보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채웠다. 버튼을 누르자 딸깍 소리, 그리고 조용한 기다림. 서연이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재는 잠깐 망설이다. 옷걸이에 걸린 패딩 점퍼를 집었다. 그건 그의 유일한 겨울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어깨에 점퍼를 덮어줬다. 서연이 놀란 듯 민재를 올려다봤다. 눈빛이 왜라고 묻고 있었다. 민재는 컵라면 박스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척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들키지 않는다. 그런데
서연이 방 한쪽 구석을 보더니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아기 신발. 그 신발은 젖은 손바닥 위에서 더 초라해 보였다. 서연은 신발을 살짝 털어내고 점퍼 속으로 다시 숨겼다. 마치 빼앗길까봐 포트가 끓기 시작했다. 민재는 종이컵 2개를 꺼냈다. 하나는 깨끗했고 하나는 살짝 찌그러졌다. 그는 깨끗한 컵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컵을 받으며 손가락을 잠깐 떨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민재는 잠깐 멈췄다가 단답으로 내뱉었다. 민재. 서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 굴렸다. 마치 잊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민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그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위치 확인 중. 짧은 문구 하나가 방안 공기를 얼렸다. 민재는 전기 포트 옆에 작은 칼 같은 금속 숟가락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도구는 필요 없다. 필요한 건 결정이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젖혔다. 박. 골목 끝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서연이 속삭였다. 찾는 거죠, 나를. 민재는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여기서는 불 끄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이 점퍼깃을 꼭 쥐며 뒤로 물러섰다. 아침이 오긴 왔지만 반지하엔 아침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민재는 문을 조심히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은 젖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다. 편의점은 밝았다. 그 밝음이 오히려 민재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삼각김밥 2개를 집었다. 가장 싼 걸로. 서연이 뭘 먹을지 몰랐다. 민재는 괜히 두리번거렸다가 복숭아 요거트를 하나 더 집었다. 달고 부드러우면 사람 마음도 잠깐 풀린다고 누가 그랬다. 반지하로 돌아오자 서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점퍼를 덮고 아기 신발을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다. 민재가 봉지를 내려놓는 순간 서연의 눈이 요거트에 꽂혔다. 그거. 민재가 뚜껑을 뜯으려 하자 서연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쳐냈다. 딱 하고 플라스틱이 바닥에 굴렀다. 마시지 마. 민재는 놀라 굳었다. 서연은 숨이 가빠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는 그거 먹으면. 민재는 천천히 말했다. 저 이거 자주 먹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너는 숨이 막히고 얼굴이 마이너스 말이 멈췄다. 서연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마치 말을 내뱉은 순간 현실이 무너질까봐. 민재는 바닥에 굴러간 요거트를 주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기 신발을 더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민재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 반으로 나눴다. 한쪽을 서연 앞에 밀어놓았다. 드세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씹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 방에서 처음 나는 살아있는 소리 같았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내가 헷갈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헷갈림이라면 왜 그렇게 구체적이지? 왜 하필 복숭아 요거트였지?
민재는 평생 복숭아를 먹고 살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서연의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다. 기억처럼 보였다. 민재는 요거트를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봤다. 아기 신발 옆에 작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흔적처럼.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착각이 앞으로 두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다. 반지하 골목 입구. 누군가가 찍은 듯한 어둡고 흔들린 사진. 우린 가까워. 민재는 화면을 꺼버렸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고 물었다. 왔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방문 잠금쇠를 한 번 더 걸었다. 민재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달동네 아래쪽 작은 가게 앞이 소란스러웠다. 이웃 할아버지의 가게였다. 민재가 예전에 잠깐 일을 도와줬던 곳. 그리고 민재가 빚 보증을 부탁하며 고개 숙였던 곳. 가게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다. 안쪽 선반은 쓰러졌고 바닥엔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가 이랬대. 밤에 검은 차가 왔다더라.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 검은 차, 어젯밤 커튼 너머로 봤던 그 차. 할아버지가 문 앞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다. 근데 너는 도망가라.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손을 잡으면 더 큰 불행이 그 손을 따라올 것 같았다. 그는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다.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 옆 TV 가게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 자막이 민재 눈을 찔렀다. 재벌가 사모님 위험인물로 수배. 서연의 사진이 떴다. 그 사진은 병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망가뜨려 놓은 얼굴처럼 보였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오 실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보고도 못 본 척. 민재는 반지하로 뛰어내려갔다. 문을 열자 서연이 그릇을 들고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대야. 그 안에는 민재의 셔츠가 담겨 있었다. 찢어진 셔츠. 서연이 서툴게 비누칠을 하고 있었다. 거품이 제대로 나지 않아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물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은 붉게 달아오른 듯 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서연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너무 더러워서 못 입을까봐. 민재는 그 셔츠를 바라봤다. 누구도 대신 빨아준 적 없는 셔츠였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 한때 세상 위에 살던 여자가 자신의 셔츠를 빨고 있었다. 그 순간 민재의 마음속 저울이 크게 기울었다. 자신이 서연을 넘기면 빚은 끝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게도 서연의 인생도 그리고 민재 자신도 끝난다. 민재는 씻어낸 셔츠를 받아들고 조용히 걸어 잠금쇠를 확인했다. 하나, 둘, 셋. 서연이 물었다. 내가 짐이죠.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짐이 아니면 더 큰일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연은 몰랐다. 민재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때 창문 위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낮인데도 빛이 잠깐 가려졌다. 민재는 즉시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해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가볍게 돌려보는 소리가 났다. 딸깍, 딸깍. 서연의 숨이 멎었다. 밤이 되자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반지하의 냉기가 천천히 뼛속으로 들어왔다.
민재는 전기장판을 켰지만 방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다.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가 흐려졌다. 민재는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려 했는데 서연이 갑자기 그의 손목을 잡았다. 진우야. 그 이름이 민재 귀를 찔렀다. 그는 손을 빼려 했다. 그러나 서연의 소나기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살기 위한 힘 같았다. 진우야, 엄마가. 그때 다림이 너 팔. 민재는 순간 멈췄다. 자기 팔을 본능적으로 가렸다. 그런데 서연이 더 세게 잡아당겼다. 민재의 소매가 조금 거쳤다. 팔뚝 안쪽 반달 모양의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다. 열에 취한 눈이 아니라 갑자기 또렷해진 눈. 그거. 서연은 손끝으로 공중을 더듬었다. 흉터에 닿지는 못하고 바로 앞에서 멈췄다. 마치 현실을 확인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민재는 낮게 말했다. 이건 어릴 때 생긴 겁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기억의 눈빛이었다. 어떤 날의 냄새, 어떤 소리, 어떤 울음을 통째로 품고 있는 눈. 서연의 목이 떨렸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수없이 듣고 자랐다. 너는 어디서 온 애냐? 너는 왜 그렇게 버티냐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본 적은 없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이불을 밀어냈다. 몸이 힘든데도 앉으려 했다. 서연이 민재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너 이름이 민재라고 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아주 천천히 마치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사람처럼 말했다. 진우도 그렇게 말했어. 어릴 때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민재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건 착각일까? 아니면 그때 바깥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한 대가 아니었다. 둘, 셋. 발소리도 여러 개였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빠르고 익숙한 소리. 민재는 서연의 이불을 한 번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창문 아래로 몸을 낮췄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조용히. 소리 내면 끝입니다. 문 손잡이가 이번엔 더 거칠게 흔들렸다. 쿵 마이너스 누군가 문을 어깨로 밀어붙이는 소리. 민재는 방 안을 한 번 훑었다. 도망칠 길은 하나뿐이었다. 쿵 마이너스 문이 다시 한 번 흔들렸다. 잠금쇠가 버텼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민재는 서연에게 손짓했다. 말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작은 창문을 확인했다. 손바닥만한 틈. 바깥은 골목 뒤편이었다. 민재는 의자를 끌어와 창문 아래에 놓았다. 서연은 열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아기 신발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여기, 로. 서연이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 쪽을 봤다. 밖에서 누군가 무전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 아내 둘. 남자 먼저 제압. 민재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문을 열 생각이 아니라 정리하러 온 것이다. 민재는 서연을 의자 위에 올려 세웠다. 창문을 먼저 열어젖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서연이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민재가 짧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서연이 창틀을 잡고 몸을 내밀었다. 드레스가 걸릴까봐 민재가 뒤에서 조심히 받쳐줬다.
그녀는 겨우 빠져나갔다. 골목 바닥에 두 발을 딛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때 방문 잠금쇠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졌다. 민재는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뒤에서 손이 뻗어오려 했다. 그는 욕실 문을 발로 차다듬며 시간을 벌었다. 뒤로 민재가 서연에게 낮게 지시했다. 서연은 골목 끝으로 비틀거리며 뛰었다. 민재는 창문을 통해 몸을 빼내려는 순간 누군가 욕실 문을 밀어붙였다. 문이 흔들렸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창틀을 잡았다.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필요한 만큼 몸을 접어 빠져나왔다. 둘은 골목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달동네는 계단이 많았다. 서연은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서연을 업었다. 내려놔요. 조용히. 민재의 발은 계단을 정확히 밟았다. 뒤에서 쫓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골목 아래 배달 트럭 한 대가 잠깐 멈춰 있었다. 기사 아저씨가 박스를 정리하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였다. 민재는 머릿속 계산을 끝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트럭 짐칸으로 몸을 던졌다. 서연을 먼저 올리고 자신도 올라탔다. 박스들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서연이 숨을 죽였다. 민재는 손으로 박스를 끌어와 두 사람 위를 덮었다. 종이 냄새, 젖은 테이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트럭이 움직였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가며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박스 틈 사이로 골목 입구가 멀어졌다. 검은 차들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손짓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트럭을 보지 못했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의 손이 아주 차가웠다. 그런데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진우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트럭 기사에게 전화가 온 듯했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말했다. 예, 지금 한남동 쪽으로 갑니다.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한남동. 트럭은 다시 그 황금 감옥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트럭이 한남동 쪽으로 꺾는 순간 민재는 박스 틈으로 바깥을 확인했다. 익숙한 도로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내려.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아 박스를 밀어냈다. 트럭이 신호에 잠깐 멈춘 찰나 두 사람은 짐칸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렸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미끄러웠다. 민재의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욱신했다. 서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 어디예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골목을 가로질러 달렸다. 폐공장지대. 낮은 담벼락 뒤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 녹슨 자물쇠가 달린 문 앞에서 멈췄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몇 안 되는 것. 딸깍 마이너스 열쇠가 맞물리는 소리에 민재의 목구멍이 잠깐 잠겼다. 문 안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다. 아버지의 옛 작업장. 지금은 폐창고. 천장에 달린 조명이 하나 남아 있었고 민재가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불이 켜졌다. 서연은 한 발 들어서다 멈췄다. 여기서 당분간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박스들을 끌어다 벽을 만들었다. 보이는 걸 가리는 건 마음도 잠깐 가린다. 그때 서연이 민재의 무릎을 봤다. 바지가 젖어 있었고 민재는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앉아요. 잠깐만. 민재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려다 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서연은 창고 한쪽에 있던 작은 작업대를 닦아 민재를 앉혔다. 그녀는 손가방도 약도 없었다. 대신 낡은 천조각을 찾아 물에 적셨다. 손은 서툴렀지만 움직임은 진지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닦고 필요한 만큼만 감쌌다. 손끝이 떨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을 돌보는 손이 낯설었다. 더 낯선 건 그 손이 사모님의 손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진우는 불이 났다고 들었어. 화재라고. 그런데 나는 시신을 확인 못했어. 장례도 제대로 못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그을린 종이처럼 얇아졌다. 권 회장은 다 끝났다고만 했어. 그리고 그날부터 난 위층에 갇혔어. 민재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시신을 확인 못했다는 말이 창고 바닥을 흔들었다. 서연이 민재를 똑바로 봤다. 너 팔에 흉터. 하지만 난 우연을 너무 오래 믿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창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바퀴 소리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민재는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서연이 물었다. 끝이라니? 민재는 창고 문 틈으로 바깥을 보며 말했다. 이제 숨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고 바깥에서 누군가 철문을 툭 치는 소리가 났다. 확인하는 손짓, 찾는 사람의 습관. 창고 안, 민재는 버려진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는 그 다음이었다. 권 회장 서재, 금고가 있어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내게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1998년 파일이 있다고. 확신해. 민재는 연필로 네모를 그렸다. 저택 외곽, 경비 동선, CCTV 위치. 몸으로 기억한 구조가 종이에 옮겨졌다.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저기로 다시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야. 민재는 종이를 한번 접었다 폈다. 맞아요. 그 말이 오히려 서연을 흔들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아기 신발의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민재는 창고 구석에 놓인 공구함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도구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규칙이었다. 우리가 가진 건 2개예요. 민재가 말했다. 사모님 얼굴, 그리고 제 몸. 서연이 숨을 삼켰다. 민재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작은 점을 찍었다. 여기 CCTV 사각, 여기 교대 시간, 여긴 경호원들이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는 곳. 서연은 그 점들을 보다가 갑자기 민재를 바라봤다. 너는 그 집에서 얼마나? 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묻지 마세요. 다치기만 합니다. 작은 갈등이 창고 공기 속에서 자라났다. 서연은 더 알고 싶어 했다. 민재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민재는 마지막으로 저택 내부 복도를 그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서재 위치를 눌렀다. 내일 밤 저는 수리기사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수리기사, 에어컨. 겨울에도 대저택은 온도 맞추느라 고장 잘 나요. 부자들은 추위를 조절하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이 그녀를 찔렀다.
대리석 위에서 살았던 죄책감이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실패하면 민재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멀어졌던 차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엔 멈췄다. 시동을 끄는 소리까지 들렸다. 민재는 불을 껐다. 서연의 손목을 잡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민재가 속삭였다. 계획은 세웠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작업복을 입었다. 낡은 모자, 공구 가방, 그리고 고장난 듯한 표정. 저택 담장 밖 차가운 바람이 대리석 벽을 타고 내려왔다. 민재는 숨을 짧게 끊어 쉬었다. 긴장하면 숨이 길어진다. 길어지면 들킨다. 서연은 담장 건너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민재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어왔다. 오른쪽, 조명 2개, 경비 1명. 지금 고개 돌렸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원래 여기서 일하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가 물었다. 누구요? 민재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내밀었다. 에어컨 점검. 예약 잡혀 있죠. 오늘 온도 난리라서. 경비는 귀찮다는 듯 종이를 훑고 바코드를 찍었다. 빅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민재는 한 발 안으로 들어섰다. 황금 감옥의 공기. 그 공기가 다시 폐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민재의 턱이 단단해졌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예전 동료 경호원. 그가 민재를 스치듯 바라보는 순간 민재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다. 동료가 한 발 다가왔다. 잠깐 서연의 무전이 떨렸다. 민재, 멈추면 안 돼. 민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공구 가방을 들어 올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비켜요. 급해요. 회장님 방 온도 맞춰야 해서. 동료는 잠깐 망설이다가 비켜섰다. 민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재 앞, 민재는 문 손잡이를 잡는 척하고 주변을 훑었다. CCTV 사각지대, 정확했다. 그는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서재 금고 앞에 섰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번호를 맞추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마이너스 금고문이 열렸다. 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때 서연의 무전이 다급해졌다. 누가 와? 왼쪽 복도. 민재는 금고문을 닫으려다 서재 한쪽의 파쇄기를 봤다. 종이 조각이 아직 통 안에서 덜 갈린 채 걸려 있었다. 마치 나를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민재는 망설일 틈 없이 손을 넣어 종이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주머니가 불룩해졌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재는 창문을 열려다 멈췄다. 창밖은 너무 밝았다. 대신 책장 옆 작은 환풍구를 확인했다. 여기. 민재는 숨을 삼키고 환풍구 덮개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 들어오려 했다. 민재는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등이 먼지에 스치고 공기가 뻑뻑했다. 그는 숨을 참았다. 숨소리도 존재다. 아래에서 문이 열렸다. 낮고 단단한 구두 소리, 오 실장의 목소리. 서재 청소 상태가 왜 이래? 하녀가 떨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민재는 환풍구 틈으로 아래를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손을 꽉 쥐었다.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이 구겨졌다.
그 조각들이 지금은 목숨줄이었다. 오 실장이 나가는 소리가 나자 민재는 다시 움직였다. 환풍구를 따라 옆방으로 빠져나왔다. 회장 집무실. 책상 위에 각 잡힌 서류들이 보였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종이 조각들을 펼쳤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글자가 이어지며 문장이 되었다. 보육원 기탁 1998년, 그리고 마지막 줄. 새 이름. 이민재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공중에서 떨렸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재는 조각을 더 맞췄다. 앞줄이 드러났다. 입양 절차 위장, 가족관계 말소 서류 폐기. 민재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책상 유리에 닿았다. 그 굳은 살이 갑자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아로 살았다고 믿었다. 버려진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종이는 말하고 있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옮겨진 것이라고. 민재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럼 나는. 그때 복도에서 무전 소리가 났다. 서재 주변 이상 없음. 하지만 외부 침입 가능성 마이너스.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문을 열어젖힌 순간 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오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이쪽 확인해. 민재는 종이 조각을 재빨리 접어 품에 넣었다. 집무실 창을 열면 끝이다. 바깥 경비에게 바로 보인다. 그는 환풍구를 다시 찾았다. 덮개를 풀고 몸을 밀어 넣었다. 아래에서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철컥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민재는 환풍구 안에서 숨을 죽였다. 오 실장이 들어왔다. 그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냄새가 났는데. 민재의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재는 환풍구를 타고 빠져나와 담장 밖으로 떨어지듯 내려왔다. 서연이 기다리던 공원 쪽으로 달렸다. 서연은 민재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뭔가 찾았죠. 민재는 말없이 종이 조각을 그녀에게 던지듯 건넸다. 바람이 불어 조각 하나가 날릴 뻔하자 서연이 허겁지겁 손으로 눌렀다. 그녀는 조각을 맞추듯 읽기 시작했다. 읽는 동안 서연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이민재.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목이 떨리더니 결국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서연은 두 손으로 종이를 감싸쥐고 민재 쪽으로 다가왔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민재를 안으려 했다. 그 순간 민재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 마세요. 서연이 멈췄다. 민재의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얼음이 아니라 상처였다. 내가 빵 하나 때문에 눈치 보며 살 때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내가 월세 못 내서 새벽에 도망치던 날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나오면 핑계가 될까봐 그녀는 손에 쥔 아기 신발을 더 꼭 끌어안았다. 민재는 종이 조각을 다시 바라봤다. 그 종이는 사실을 적고 있었지만 민재의 삶을 돌려주진 않았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지하철역 근처까지 왔다. 사람들이 많은 곳. 여기 있으면 덜 위험할 겁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너 어디가?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 소매를 잡았다. 민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재는 손을 떼어냈다. 그 동작이 너무 단정해서 더 아팠다. 서연의 입에서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진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턱이 더 굳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민재는 역 밖으로 나가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내 삶이야. 내가 선택해야 해. 그런데 발걸음을 떼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 그리고 짧은 문장. 이제 혼자네. 민재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혼자가 된 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지하철역 벤치 위 서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의 뒤편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갔다. 민재는 지하철역을 등지고 걸었다. 발은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벤치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짧고 악의적으로 정확했다. 여보세요. 대답 대신 영상이 켜졌다. 화면 속엔 민재의 친구 태수였다. 민재에게 가족 같은 유일한 사람. 태수는 어두운 옥상 난간 근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화면 밖에서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태수가 억지로 웃었다. 야, 나 괜찮아. 괜찮 마이너스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며 다른 얼굴이 가까이 들어왔다. 오 실장, 혼자네. 오 실장은 평소처럼 목소리가 낮았다. 감정이 없었다. 서류랑 여자, 둘 다 가져와. 민재는 침을 삼켰다. 태수는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마이너스 너한테. 오 실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서 내 친구가 여기 있지.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고립된 느낌이었다.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 퇴근하는 직장인, 가방을 끌고 가는 학생들. 그 평범함이 더 잔인했다. 오 실장이 덧붙였다. 시간은 줄게. 하지만 선택은 빠르게.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 실장이 웃지 않았다. 연락 줄게. 그리고 민재. 잠깐 멈춘 뒤 말이 이어졌다. 너 정체. 우리 쪽도 거의 다 마쳤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다. 도망칠 길이 줄어들었다는 뜻. 통화가 끊기자 민재는 손에 든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뼛속까지 들어왔다. 민재는 발길을 돌렸다. 지하철역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벤치 쪽으로,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데도 그 자리만 조용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는 벤치 끝에 놓인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서연이 급히 움직이다 떨어뜨린 듯 했다. 민재는 신발을 조심히 주워 쥐었다. 손 안에서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신발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붙잡아줄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서연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물어봤을 것이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재가 다가오자 서연의 눈이 먼저 움직였다. 놀람보다도 기다림이 있었다. 민재는 아기 신발을 조용히 내밀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걸 받았다. 마치 잃어버린 숨을 다시 찾는 사람처럼. 미안해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때문에. 너까지. 민재는 숨을 고르고 앉지 않았다. 서연과 같은 높이가 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오 실장이 제 친구를 잡았습니다. 민재의 말은 딱딱했다. 딱딱해야 버틴다. 당신과 서류를 가져오래요.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번엔 울면 끝이라고 스스로도 아는 눈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너, 나를 원망해도 돼. 나도 날 원망했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20년 동안 서연의 손이 신발끈을 꾹 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권 회장이 나를 협박했어.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들 소리를 지워버렸다. 주식을 넘기지 않으면 아이를 없애겠다고. 서연은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눈을 감고 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포기각서를 썼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줬어.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켠 뒤 가장 무거운 말을 꺼냈다. 그런데 권 회장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했어. 오는 길에 애가 끝났다고. 서연은 손가락을 떨며 신발을 가슴에 붙였다. 그날부터 난 위층에 갇혔어. 밖으로 나가면 미친 사람이 됐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어. 민재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서연을 모른 척한 사람으로만 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얼굴이었다. 다만 벽이 대리석이었을 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속았고 빼앗겼어.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그 작은 말에 눈물을 삼켰다. 민재는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함께 버틸 눈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떴다. 장소 보냈다. 혼자 와. 민재는 화면을 꺼버렸다.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같이 싸웁니다. 도서관 기록실은 밤에도 차가웠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시간처럼 쌓여 있었다. 서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민재는 목도리를 깊게 올렸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걸었다. 말이 많아지면 흔적이 늘어난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전직 비서가 있어. 문서 위조를 받던 사람. 해고되고 사라졌지. 민재는 주변을 훑었다. CCTV가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이름은요? 서연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박정호. 기록실 직원이 졸린 눈으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서연은 잠깐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민재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가 아니라. 민재는 말을 고쳐 삼켰다. 이모가요. 오래된 가족 기록 찾으러 왔습니다. 급해서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이 시간엔 열람 제한인데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절차를 밟았다. 신청서를 채우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규칙을 어기면 그 순간부터 그들도 범죄자가 된다. 서연을 지키려면 지킬 선이 필요했다. 서연은 참을성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시간 없어. 민재는 낮게 말했다. 시간은 우리가 버는 겁니다. 마침내 주소 하나가 기록에서 떠올랐다. 박정호. 최근 거주지. 둘은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갈아탔다. 흔적을 줄이기 위해 낡은 다세대 주택. 복도엔 전등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노크했다. 또 안에서 기척이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서연이 말했다. 정호 씨, 나야, 윤서연. 문 안쪽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이름 부르지 마요. 난 끝났어요.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명품 시계. 그녀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것. 서연은 상자를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이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값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난 아직도 그걸 몰라. 문 안이 조용해졌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잠시 후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안쪽의 남자는 눈밑이 꺼져 있었다. 박정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사람을 지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봤던 것도 있어요. 민재는 한 발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정호가 속삭였다. 오 실장도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박정호가 알려준 장소는 공장지대였다. 불이 꺼진 간판들, 철문, 쌓여있는 팔레트.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일수록 누군가 숨어있기 쉽다. 서연은 민재의 팔을 붙잡았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빠집니다. 둘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들어갔다. 박정호가 말한 창고 앞.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민재가 손짓했다. 서연을 뒤로 세웠다. 그리고 문을 살짝 밀었다. 안은 텅 빈 듯했다. 하지만 그건 비어있는 척이었다. 천장에서 불이 갑자기 켜졌다. 눈이 멀 것 같은 조명. 동시에 사방에서 발소리가 터졌다. 오 실장 부하들. 서너 명이 아니라 10명 가까이였다. 거기까지 낯익은 목소리. 오 실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민재는 서연 앞에 섰다. 몸으로 벽을 만들었다.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민재는 가장 가까운 팔을 잡아 방향을 틀고 다음 사람의 어깨를 밀어냈다. 정확한 동작.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다가 무언가를 밟고 휘청했다. 민재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고개 숙여요. 그 순간 둔탁한 충격이 민재의 옆구리를 스쳤다. 숨이 턱 막혔다. 민재는 순간 균형을 잃었지만 무릎을 꺾어 버텼다. 오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너 참 즐겨. 민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움직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선택이 움직였다. 서연을 여기서 내보내야 했다. 민재의 시선이 창고 한쪽을 스쳤다. 가스통 몇 개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소리치지 않고 손짓으로만 가리켰다. 그쪽으로. 서연이 알아듣고 달리려는 순간 누군가 서연의 팔을 잡았다. 민재가 그 팔을 쳐내고 서연을 밀어냈다. 뛰어. 민재는 가스통 옆으로 몸을 던졌다. 밸브를 빠르게 돌렸다. 슈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뿌연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기침하며 뒤로 물러섰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 틈을 타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한 번 더 충격이 왔다. 민재는 잠깐 몸이 굳었다. 숨을 크게 들이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둘은 어둠 속을 달렸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재야,
너 괜찮아? 민재는 짧게 답했다. 안 괜찮아도 가야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부른 게 경찰인지 더 큰 함정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허름한 모텔방. 벽지는 들떠 있었고 난방은 자꾸 꺼졌다. 그래도 문은 잠글 수 있었다.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거였다. 민재는 침대 끝에 앉자마자 몸을 접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물을 받아오고 수건을 꺼내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가만히 있어. 서연이 말했다. 명령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 서연은 단호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민재의 셔츠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감쌌다. 도구를 들고도 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정확하게. 그때 서연의 눈이 멈췄다. 민재의 몸 여기저기에 남은 흉터들, 크고 작은 흔적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말 대신 살아온 시간의 기록처럼.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게 다 뭐니? 민재는 시선을 돌렸다. 그냥 살다 보면. 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단단해졌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살다 보면이 아니야.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나오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서연은 물수건을 덮어주고 민재 앞에 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삼키는 대신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는 피해자로만 살았어. 갇혀서, 두려워서, 울기만 했어. 서연은 손에 쥔 아기 신발을 바라봤다. 근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쓰러지면 나는 다시는 못 일어나. 민재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수가 잡혀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더욱.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봤다. 한남동의 사모님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 서연은 돌아서며 말했다. 내 손으로 그 인간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를 지킬 거야. 민재가 힘없이 웃으려 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었다. 서연은 침대 옆 탁자에 종이와 펜을 놓았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바꾼다. 숨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끝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오 실장의 메시지였다. 내일 창립기념 파티. 거기서 끝내자. 서연은 화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 그녀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했다. 그 무대 내가 올라갈게. PC방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와 키보드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다. 민재는 모자를 눌러쓰고 가장 구석 자리로 갔다. 서연은 한 칸 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앉았다. 민재는 USB를 꽂았다. 박정호에게서 받은 녹취, 문서 사진, 조각 맞춘 파일, 업로드 버튼까지 숨을 참고 달렸다. 올라가라.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진행바가 40%, 60%. 그런데 99%에서 멈췄다. 화면이 한 번 깜빡이더니 경고창이 떴다. 정책 위반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시도했다. 다른 계정, 다른 사이트, 다른 이메일. 그때마다 같은 속도로
같은 지점에서 잘렸다. 서연이 숨을 삼켰다. 지금 누가 지우는 거야? 민재는 턱을 굳혔다. 미래그룹 전산팀.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리는 순간 없던 일로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때 그 세계에 있었다. 기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손쉽게 진실을 덮는지 뼈저리게 알았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를 켰다.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순간 화면이 꺼졌다. 계정이 제한되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그럼 끝이야? 민재는 화면을 꾹 눌러 끄고 주변을 훑었다. PC방 천장 구석에 CCTV가 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온라인은 빠르지만 그만큼 지워지기도 쉽다는 걸. 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공지종이를 집었다. 프린트 가능. 그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증거 파일을 종이로 뽑았다. 1장, 2장, 3장. 잉크 냄새가 진하게 났다. 서연이 물었다. 종이로. 뭘 하게? 민재가 말했다. 디지털이 안 되면 아날로그로 해야죠. 지울 수 없는 곳에서,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민재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다. 내일 창립 기념 파티, 전국 생중계. 거기서 말하면 못 지워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싸움이 아니라 돌진이었다. 그때 민재의 화면 한쪽에 작은 문구가 떴다. 접속 차단 사유, 보안 위협 탐지.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척하면서 정확히 구석 자리들을 훑고 있었다. 민재는 프린트된 종이를 재빨리 접어 서연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일어나요, 지금. 두 사람은 PC방을 나와 골목을 몇 번 꺾었다.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민재는 사람들 사이를 일부러 복잡하게 지나갔다. 따라오는 발소리가 끊기는지 확인하려고.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자 민재는 멈춰섰다. 철문 뒤 잠깐의 어둠. 내일 정말 들어갈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서연은 거울 없는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길고 단정했던 머리. 그 머리가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증명해왔다. 민재가 주변을 훑으며 종이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작은 가위와 염색약, 그리고 모자 하나가 있었다. 모든 게 싸구려였다. 하지만 싸구려가 때로는 가장 강하다. 규칙 밖에 있으니까. 서연이 가위를 받았다. 손이 잠깐 떨렸다. 이건 내가 끝을 보겠다는 표시야. 서연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골목의 작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한 번 숨을 삼켰다. 쌍마이너스 가위가 머리끝을 잘랐다.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한 번에 다 자르지 않았다. 듬성듬성 조금씩, 마치 과거를 천천히 끊어내는 사람처럼. 민재가 말했다. 내일 계획은 단순합니다. 그는 바닥에 종이로 간단한 동선을 그렸다. 저는 미끼가 돼서 경호원들을 끌어냅니다. 사모님은 무대로 올라가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면 그 순간부터는 권 회장이 감당해야 해요. 서연이 물었다. 너는 어떻게 나와? 민재는 대답을 잠깐 미뤘다. 대답하면 서연이 말릴까봐. 대신 민재는 종이 한 장을 서연에게 건넸다. 프린트된 증거 목록. 서연의 손이 그 종이를 꼭 쥐었다.
내가 무대 위에서 쓰러지면? 서연이 낮게 물었다. 민재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안 쓰러지게 합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였고 동시에 결심이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모자를 서연 머리에 씌워줬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난 사모님이 아니야. 난 엄마야. 그리고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오실장 부하처럼 보이는 남자 하나가 전화하며 지나갔다. 민재와 서연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남자는 지나가며 말했다. 내일 행사장, 동선 다시 점검해. 특히 무대 주변. 민재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막을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망자와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자처럼, 그리고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서연의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남아있는 동안 그들의 돌아갈 길도 함께 잘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연을 작은 고시텔 방에 숨겨두었다. 방은 좁았지만 문은 2번 잠글 수 있었다. 민재는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 밖에서 빛이 새지 않게 했다. 서연이 물었다. 너 혼자 나가?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금방 올게요. 하지만 민재는 자신도 믿지 못했다. 금방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거짓말이었으니까. 민재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통화. 민재는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화면에 뜬 이름이 그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태수. 민재는 통화를 받았다. 화면 속 태수는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리고 난간 같은 구조물 옆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 미안. 마이너스 화면이 흔들리더니 오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태수 쪽으로 돌려 더 가까이 보여줬다. 그 모습이 민재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내가 말했지? 오 실장이 말했다. 혼자 와.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태수 건드리면. 오 실장이 차갑게 끊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친구냐, 엄마냐. 민재의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재는 계단 아래에서 한참 서 있었다. 문 위로 비상구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이 마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위층 방 안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였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수, 친구가 잡혔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민재는 입술을 떼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저 혼자 다녀와야 합니다.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같이 가. 같이. 마이너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사모님은 여기 있어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내일 무대는?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일은 무대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수를 구해야 해요. 서연은 민재의 옷자락을 잡았다. 잡은 손이 떨렸다. 민재는 그 손을 조심히 떼어냈다. 그리고 문고리를 다시 잡았다. 문 열지 마요. 누구도. 서연이 낮게 말했다. 민재야, 너 돌아와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렸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가 도착했다. 철거 예정 건물.
새벽, 혼자. 민재는 화면을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철거 예정 건물은 도시 한가운데 버려진 섬 같았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콘크리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민재는 계단을 밟으며 소리를 죽였다. 태수야. 민재가 낮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3층 넓은 빈 공간. 그곳에 의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스마트폰 한 대가 켜져 있었다.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 태수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다. 민재야, 나 지금 집이야.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다. 가짜였다. 민재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터졌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오 실장 부하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민재를 둘러쌌다. 민재는 도망칠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출입구를 이미 막고 있었다. 왔네. 오 실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더 잔인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태수는 어디 있습니까? 오 실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살아남으면 알려줄게. 민재는 몸을 움직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밀치고 틈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민재의 다리는 이미 상처가 남아 있었고 숨은 짧아졌다. 그들은 민재를 바닥에 눌렀다. 팔이 등 뒤로 돌아갔다. 루프가 손목을 감았다. 묶는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늘 하던 일처럼 민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힘이 빠져나갔다. 눈앞이 흔들렸다. 오 실장이 민재 앞으로 쪼그려 앉았다. 너 참 이상하지. 그가 낮게 말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많이 맞서고 싶어질까봐. 오 실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뒤로 일어나며 말했다. 아침에 이 건물 정리된다. 너는 여기 남아.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정리. 그 단어가 이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걸 민재는 너무 잘 알았다. 오 실장은 마지막으로 손짓했다. 부하들이 민재의 몸을 끌어 기둥 쪽으로 묶었다. 기둥은 차갑고 단단했다. 민재는 몸을 비틀었지만 로프가 더 조여왔다. 오 실장은 돌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사모님도 데려왔어. 호텔로.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오 실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너 혼자 오라 했더니 내가 혼자 오잖아. 그럼 그 여자는 혼자 남았겠지. 민재의 목이 마르게 떨렸다. 서연, 혼자, 그 방 안에서 민재는 기둥에 묶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때렸다. 그리고 멀리서 공사 차량 같은 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두려웠다. 철거 예정 건물 안은 새벽인데도 어두웠다. 바깥에서 굵은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멀리서 짧은 경고음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손목은 묶여 있었다. 기둥은 차가웠고 로프는 단단했다. 민재는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아버지가 예전에 작업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살고 싶으면 있는 걸 써. 멋부리지 말고. 민재는 몸을 비틀어 기둥 옆에 튀어나온 녹슨 철근 끝을 찾았다. 로프를 그 철근에 천천히 문질렀다. 한 번에 끊기지 않았다.
손바닥이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졌다. 밖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로프를 비볐다. 시간은 줄어들고 선택지는 하나였다. 드디어 로프가 헐거워졌다. 민재는 손목을 뽑아내고 기둥에서 몸을 떼었다. 다리가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넘어질 틈이 없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달렸다. 2층.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아래는 어둡게 젖은 바닥이었다. 민재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몸을 던졌다. 절룩거리며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 둔탁한 진동이 공기를 흔들었다. 먼지 같은 것이 바람을 타고 밀려왔다.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뒤돌아보면 서연을 구할 발이 멈출 것 같아서 그는 도시의 불빛이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걸었다. 호텔 연회장이 있는 곳, 생중계가 잡힌 그 무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파티장, 경호 강화. 민재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서연, 혼자 두지 않아. 호텔의 거대한 유리벽이 멀리 보였다. 그 유리벽 앞에는 검은 정장들이 줄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끝까지 가야 한다. 호텔 연회장은 따뜻했다. 따뜻한데도 서연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권 회장은 서연의 팔을 잡고 무대 위에 세웠다. 그의 손은 웃고 있었지만 힘은 풀리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려 해도 느리게만 움직였다. 혀가 굳은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조명은 환했고 카메라는 가까이 붙었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전시된 사람처럼. 무대 아래 귀빈들이 웃었다. 대리석과 유리, 반짝이는 드레스들. 그 사이로 오 실장이 천천히 움직이며 경호선들을 확인했다. 서연의 시선이 흔들리며 객석을 더듬었다. 민재가 올까? 아니면 오지 못할까? 권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게 속삭였다. 얌전하게 서 있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넌 영원히 사라져.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무대 뒤쪽 출입문 쪽에서 소란이 났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다. 경호원의 무전이 겹치고 발소리가 빨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이너스 연회장 문이 크게 열렸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민재가 들어섰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숨이 거칠었고 한쪽 다리를 절룩였다. 연회장 안에 웃음이 멈췄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민재 쪽을 향했다. 권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오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서연은 민재를 보자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올 뻔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손가락을 움직였다. 민재를 향해 아주 작게. 오지 마. 오지 말고. 와줘. 경호원들이 동시에 그 앞을 막아섰다. 경호원들이 민재 앞에 벽처럼 섰다. 정장 소매 속에서 무전기가 울렸다. 제압, 생중계 유지.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대가 유일한 출구였다. 비켜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경호원 하나가 손을 뻗었다. 민재는 그 손목을 잡아 방향만 틀었다. 과하게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옆으로 한 발,
틈을 만들었다. 테이블 위 샴페인 잔들이 흔들렸다. 누군가 어머 하고 숨을 삼켰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붙었다. 방송 자막이 깜빡거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다음 경호원을 피해 조각상 옆으로 몸을 붙였다. 차가운 장식물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테이블을 밀어 경로를 바꿨다. 고급 식기들이 넘어지며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다. 권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를 악물었다. 오 실장. 오 실장이 손을 들었다. 그 손짓 하나로 경호 라인이 재정렬됐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오 실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전기가 튈 듯한 짧은 소리와 함께 민재는 멈췄다. 눈앞엔 오 실장, 뒤엔 수십 개의 시선, 위엔 조명과 카메라. 서연은 무대 위에서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권 회장의 손이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민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오 실장은 차갑게 말했다. 여기까지. 네가 설 곳은 무대가 아니야. 민재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덤비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을 짧게 끊어 쉬며 시간을 계산했다. 서연이 말없는 입술로 중얼거리는 게 보였다. 흉터, 흉터를 보여. 민재는 그 눈빛을 읽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흉터는 두 사람을 묶는 유일한 끈이었다. 오 실장이 기기를 들고 한 발 다가왔다. 민재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케이크 테이블 쪽을 아주 미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는 몸을 낮췄다. 오 실장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짧은 소리와 함께 민재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조명이 뜨거웠고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봤다. 아들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한 그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권 회장이 서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서연은 케이크 테이블 쪽으로 손을 뻗었다. 케이크 커팅용 칼이 있었다. 그녀는 그걸 들어 올렸다. 움직임은 정확했다. 손목이 흔들리지만 칼끝은 허공을 향했다. 그녀는 칼로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들기 위해 들었다. 물러서.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똑바로 터졌다. 약에 잠긴 것 같은 혀가 그 한마디로 풀렸다.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경호원들이 순간 멈췄다. 권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서연은 한 발, 두 발, 민재 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민재 앞에 무릎을 굽혔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민재의 소매 끝을 잡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쌍마이너스 서연은 소매를 찢어 팔뚝 안쪽을 드러냈다. 반달 모양의 오래된 화상 흉터. 카메라가 그쪽을 잡았다. 조명 아래서 그 흔적이 너무 또렷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걸 봐. 이 흔적. 내가 20년 전에 봤어. 권 회장이 소리쳤다. 헛소리 하지 마. 서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마치 세상 전체를 향해 말하듯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권 회장이 주식 때문에 숨겼던 그 아이. 내 아들 권진우야. 연회장 안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생중계 화면 속 자막이 흔들리는 듯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눈빛은 20년을 버티고도 남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마이크를 다시 낚아챘다.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말은 연회장의 공기를 되돌리기엔 늦었다. 사람들의 눈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구경이 아니라 의심으로 서연은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재 앞에 섰다. 두 손을 벌려 경호원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오 실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낮게, 아주 낮게 서연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내려오세요. 그래야 덜 아픕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20년을 조용히 살았어. 이제는 못해. 그때 연회장 문 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터졌다. 이번엔 경호원들의 무전이 다급했다. 경찰입니다. 길 비켜주세요.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뒤로 민재의 친구 태수가 나타났다. 태수는 멍한 얼굴이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다. 태수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그리고 USB 하나. 경찰이 짧게 말했다. 증거 자료 확보. 당사자들 협조 바랍니다. 권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게 무슨, 누가 허락했어?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민재와 서연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였다. 또 다른 자료도 있었다. 권 회장이 과거에 내렸던 중대한 불법 지시가 담긴 녹취. 그리고 박정호의 진술서. 말이 서류가 되는 순간 권 회장의 말은 힘을 잃었다. 권 회장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도망치려는 습관처럼.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주주들이, 귀빈들이, 심지어 몇몇 경호원들까지도 그의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경찰이 권 회장과 오 실장에게 다가갔다. 동행하시죠. 오 실장의 눈이 민재를 스쳤다. 그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 눈빛도 흔들렸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민재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길이었다. 이름을 되찾는 일, 세상 밖에서 다시 사는 일. 연회장 바깥으로 나가자 플래시가 번쩍였다. 민재는 눈을 찡그렸다. 서연은 민재의 팔을 잡았다. 이번엔 붙잡는 손이 아니라 곁에 서는 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재는 멀리서 들려오는 질문들을 들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대답은 아직 없었다. 대답은 1년 뒤 바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